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고령지농원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계령이라고 하고요. 오늘 연작장애 경감 및 유용미생물 활용 토양관리 기술 관련하여서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작장애에 대해서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일한 작물이나 좀 근연한 작물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작물들을 동일한 밭에 여러 해 이제 계속해서 재배를 할 때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연작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연작장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토양 화학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특정 양분이 결핍되었다거나 염류가 집적되는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토양 물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토양 구조가 망가졌다거나 배수가 불량해지는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토양 생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해충, 토양 연작으로 인해서 특정 병해충이 증가하는 부분이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일본에서 이런 연작장애에 대한 해당 요소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토양 물리화학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는 원인은 20% 정도, 토양 생물, 그러니까 병해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작장애가 7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작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 요소들, 그러니까 토양 물리, 화학, 생물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양 물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경운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이제 토양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다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짐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토양이 딱딱해져 가지고 작물의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게 되는데요. 투수성과 통기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작물이 뿌리가 제대로 신장을 하지 못해서 양분이나 수분의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육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토양이 이제 단단해지는 다짐 현상에서는 경운에 대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운을 오랜 기간 하지 않은 흙은 이렇게 잘 부스러지는 반면 이제 경운을 한 해만 하지 않은 토양은 좀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이러한 다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운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비가 오고 너무 직후에 경운을 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나고 3, 4일 지난 후에 경운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 화학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염류지적적인 문제가 연작장애에서는 많이 이유로서 설명이 됩니다. 염류직적 같은 경우는 특히 시설재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시설재배지는 아무래도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시설재배지 내의 온도는 또 굉장히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퇴비나 그런 유기물을 주게 되면은 토양 내에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분들이 그 시설 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표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지표에 있는 물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염류직적이 되는 물을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설 재배에서 연장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이게 염류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인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염류에 관해서 이 정도면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염농도 2.0 이하인데요. 이제 이런 염류가 작물에 주는 피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하는 작물들의 생육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염류가 토양 내에 너무 많다 보면은 작물이 양분을 흡수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너무 높은 특정 양분은 또 다른 양분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이런 염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앞서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던 이제 토양 연작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작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근연한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근연한 작물을 좋아하는 특정 병원균이라든지 선충의 밀도가 토양 내에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서 이런 작물에 병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그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좀 대표적인 연작병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뿌리옥병이라든지 시드름병은 토양에서 발생을 하여서 이렇게 식물체 내부로 들어가서 작물이 이제 시드는 현상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선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붙어서 혹을 형성하여 가지고 작물의 뿌리가 제대로 양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토양 생물로 발생하는 피해 같은 경우는 토양에 이제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하여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밀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연구부서에서 주요하게 연구를 했던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는 아무래도 김치를 우리나라가 연중 소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작물 중에 하나가 배추인데요. 여름에는 특히 이런 고랭지에밖에 재배가 되고 있지 않은데, 고랭지에서 이런 경사산을 깎아가지고 배추밭을 만들고 배추를 재배한 지 거의 1960년대 이후부터 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다른 작목은 하지 않고 거의 매년 배추만 재배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와 함께 맞물려가지고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배추만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고랭지 배추밭 내에 선충이라든지 병원균의 밀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전에 뿌리옥병 같은 게 발생하였을 때는 저희가 방제 약제로서 극복을 하였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반쪽 시드름병이라고 하는 토양병에 대해서는 방제법이 없는 실정이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군데군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보면은 이렇게 배추가 까져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병이 반쪽시드름병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시드름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토양 내에서 굉장히 오래 생존할 수 있고 30년 이상을 생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충과 함께 발병을 해가지고 선충도 방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라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양병해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방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밀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가 이렇게 발생을 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연작장애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맞춰서 해결을 일단 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먼저 연작장애의 원인이 염류지적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염에 강한 작물을 재배를 함으로써 재배 작목을 일단 바꾸셔야 하고요. 그리고 염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포장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염에 굉장히 약한데 이제 메론이나 수박, 시금치는 상대적으로 염에 좀 강한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토록 이제 포장을 일단 진단을 하셔가지고 염류가 너무 높다 하면은 이런 염에 강한 작물을 재배를 하시면서 이제
염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염을 농도를 좀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염을 많이 소비하는, 염을 많이 먹는 작물들, 수단그라스라거나 옥수수, 호밀, 보리와 같은 이런 작물을 재배를 같이 해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토양을 좀 깊이 간다거나 다른 토양을 섞어서 염 농도를 낮추는 방법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객토나 좀 깊이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량 요소들이나 양분 관리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취할지 결정을 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이제 토양 병해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돌려짓기밖에 해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특정 병해충이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각기 다른 작물들을 돌아가면서 재배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와 토마토와 같은 가집과 작물들, 그리고 콩을 포함한 이제 콩팥, 이런 콩과 작물들, 그리고 이제 양배추, 배추, 무와 같은 이제 십자학과 작물, 당근과 같은 이런 뿌리 작물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배를 하셔야지 특정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균이 밀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을 저렇게 윤작을 하게 되면은 미생물 생태계가 이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토양 내 미생물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해져가지고 특정한 병원균의 침입을 특정한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했던 연구에서도 이제 배추와 관련해서 제가 고랭지 토양 포장해서 8년 동안 배추를 연작한 것과 배추와 콩을 이제 윤작한 시험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8년 후에 이제 미생물 다양성을 보니까 세균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이제 윤작을 하였을 때가 다양성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재배를 하게 되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감소한 생태계는 아무래도 병원균의 침입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토양 화학, 물리, 생물적인 부분이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복잡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부분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좀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양분 유입을 최소화하고 안에서의 이제 생산된 양분을 재순환시키는 것을 극대화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제라든가 토양 계량제라든가 그런 토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토양을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유기농 토양과 양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유기농업에서 토양이나 양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미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토양 생물이라고 하면 이제 미생물을 포함한 토양 생물이라고 하면 이제 지렁이에서 세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우리 토양 생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토양 생물 특히 그리고 미생물에는 이렇게 조류, 엽록소를 만드는 조류라든지 그리고 토양 중에 가장 많은 세균이라든지 그리고 흙냄새가 나고 항생물질을 만드는 방성균이라든지 곰팡이나 버섯을 포함하고 있는 사상균,
선충 종류들, 그리고 원생동물 등으로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들 모두 특정하게 나쁜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뭐 선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성충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안에서 역할들이 또 각기 다른데요. 일단은 토양 내에서 미생물이 하는 제일 큰 역할은 분해를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미생물이 토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분해자의 역할은 우리가 유기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러한 미생물들로 인해서 이 유기물을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부수어 줌으로써 식물이 이 유기물을 이용해가지고 양분을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미생물들이 토양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비료로서 미생물을 생각을 한다고 하였을 때 어떠한 미생물을 이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생물들이 일단 생육 촉진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뿌리의 활착이라거나 뿌리 생육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토양 개량이라거나 질소 고정을 해주고, 다른 병원균으로부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제 미생물들을 우리가 미생물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미생물 비료들은 작물 뿌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작물 뿌리 같은 경우는 양수분을 교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용 미생물들이 여기서 작용을 잘 하면은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좋은 양분을 흡수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더 생육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이런 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의 비료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미생물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질소를 공급하는 미생물, 그리고 인산을 공급해주는 미생물, 화학 비료를 대신해서 질소와 인산을 토양 내라거나 환경에서 그 미생물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장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작물체의 생장을 촉진해 줄 수 있는 미생물이라거나, 이제 빛을 이용해서 당분을 형성을 함으로써 유기물적인 역할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광합성균 같은 균들이 미생물 비료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균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분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비를 만들 때도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초에 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각각 다른 미생물이 특정 단계에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퇴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를 통해서 작물이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료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방제적인 기능,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용 미생물을 우리가 생물 비료로 농업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물 농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생물 농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우리가 방제하고자 하는 병원균에 이렇게 항균 활성을 가진다거나, 그 병원균에 기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직접적으로 병원균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 미생물을 통해서 식물이 그 병에 대한 저항성을 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미생물의 방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쓰이는 미생물은 이렇게 생물 비료로 쓰이거나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양분 공급이라거나
작물이라거나 뿌리 활력을 증진시켜 주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작물 생육을 미생물이 촉진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작용이고, 토양을 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거나 물질 순환을 좀 유기물 분해를 통해서 물질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은 직접적으로 작물 생육을 도와주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토양의 양분을 좀 좋게 만들고 토양의 구조를 좋게 만듦으로써 미생물이 생물 비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병해충이나 그 잡초를 방제해주는 그런 역할은 이제 생물 농약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이름인데도 여기저기 들어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미생물이 좀 다 바실러스라고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바실러스는 아니고, 또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실러스도 바실러스 종류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최신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친환경 농업이 발전을 함과 함께 이런 미생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구와 관련해서 이러한 미생물을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군집적인 개념으로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 군집을 일컫는 말인데, 사람의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착안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사람의 건강을 굉장히 이롭게 하더라 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부터, 그러면은 작물한테 있어서 그 장내 미생물 같은 존재는 어딨냐라고 했을 때 토양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양이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같이 작물의 장내 미생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토양 미생물 군집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착안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하나의 미생물뿐 아니고 미생물 군집을 여러 개의 미생물을 조합한 그 작물의 최적 군집을 만들어 줌으로써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사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후변화에 대한 극복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때문에 돌발 기상이라든지 그런 게릴라성 호우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물의 좀 생육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근데 이러한 미생물 군집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 미생물을 통해서 작물이 건조 스트레스에 좀 더 버틸 수 있고 침수 스트레스에도 좀 더 버틸 수 있고 이렇게 좀 고온에도 조금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미생물 군집을 잘 만들어 줌으로써 그런 작물의 내성을 길러주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작물이 뿌리에 이렇게 공생을 하는 미생물을 보면은 굉장히 넓게 뿌리를 그 미생물과 함께 하는 범위가 뻗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양수분이 조금 부족해도 좀 여기서 얘들이 끌어올 수 있어서 작물이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이러한 농업용 미생물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생물 비료로 활용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생물 비료로 농업용 미생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종자 단계라거나 아니면 육묘를 할 때 그에 해당 미생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농업과학원에서 보고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라고 하는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결과인데요. 이제 감자에 대한 내용이고, 감자를 이렇게 종자 침지를 한 처리, 그리고 이렇게 코팅제를 사용해서 종자에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육묘를 할 때 상토에 유용미생물을 섞어가지고 상토로 혼합함으로써 이제 유용균을 잘 넣어준 다음에 키우는 방법이 파종 전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종한 후에는 이제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에 관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면살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생물 비료를 토양이나 거나 작물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미생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횟수라거나 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를 활용한 미생물 비료의 좋은 연구 결과 사례인데요. 네, 고추 종자를 이 미생물 배양액에 침지하였을 때 수량이 조금 증대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질소고정균 배양액을 이제 상토에 혼합하여서 이렇게 토마토랑 배추, 상추를 재배를 하니까 그 처리하지 않은 거와 비교해가지고 생육이 촉진된 것을 사진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용 미생물 같은 경우는 생물 농약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가 생물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천적을 활용하는 거랑, 그리고 화학으로 합성되지 않은 천연물 유래의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생물 농약은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활용하여서 방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미생물 농약을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면은 이제 병해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병인지를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부 병해에 대해서는 흰가루병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상부 병해가 발생을 하는 것은 토양도 원인일 수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밀식이라든지 일조가 부족하거나 환경적인 부분도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재배 환경을 함께 개선을 해준과 동시에 미생물 농약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큐페트 수화제라고 하는 이 흰가루병에 기생하는 기생곰팡이를 활용해서 방제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실 때 온도라거나 습도 조건을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잘 붙을 수 있도록 전착제를 함께 처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토양병해 같은 경우는 토양병해에 대해서 미생물 농약이 효과를 주는 메커니즘 자체가 미생물 농약에 들어있는 그 미생물이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는 그 병원균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종 전에 이 미생물 농약을 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병원균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에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파종 전에 이 미생물 농약을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 파종을 하였을 때 좀 좋은 결과를 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유용 미생물에 의한 토양 병해 방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미생물 제제 단독의 방제가가 40%에서 70%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토양을 소독한다든가 다른 경종적인 처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토양 생물 살충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작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균이라거나 바이러스, 곰팡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생물들이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는 해충을 방제를 하고자 할 때, 그 해충의 표면에 붙어서 큰다거나 아니면 그런 해충들이 이런 미생물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자라서 결국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게 살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역시 미생물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 유지가 중요합니다. 네, 미생물 제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중에. 그러한 미생물 제재를 확인을 하실 때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미생물의 농도와 미생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미생물이 이 안에서 보관을 하였을 때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제재를 언제 만들어졌고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미생물 제재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기능적인 효과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조 방법이라거나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을 것인데요. 이런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실 때는 그러한 기능을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보관도 너무 높지 않은 온도에서 보통 4도에서 보관할 때 6개월 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균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고온을 좋아하는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표시된 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너무 기온이 높을 때 미생물을 접종하게 되면은 증식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좀 흔하게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균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산균 이렇게 4종의 미생물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미생물 모두 뿌리 활력을 증진시킨다거나 그리고 토양 내 유기물 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미생물들이어서 주기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면은 토양을 좀 더 비옥하게 만들 수 있을 그러한 기능을 가진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들도 활용을 하실 때 우선 미생물 제재와 같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 햇빛이 너무 강한 한낮에는 뿌리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화학농약이라거나 살균 효과가 있는 미생물 자재들 뭐 유황이라든지 석회 같은 그러한 살균 효과가 있는 자재하고는 혼용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제 배추와 관련해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미생물 제재를 사용해서 방제를 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 병이 반쪽시드름 병인데 이 반쪽시드름 병에 의해서 이제 배추가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다는 민원을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쪽시드름 병원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도관을 따라가가지고 반쪽만 시드는 증상을 보여주는 균인데요. 기주 범위가 웬만한 채소류에도 다 가고 이렇게 토마토, 감자와 같이 십자가가 아닌 작물에도 가는 굉장히 넓은 기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온도가 예전에는 좀 더 서늘하였기 때문에 병 발생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기온이 좀 올라감으로써 수확이 어려운 수준까지 병이 너무 만연하게 되어가지고 고랭지 배추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반쪽시드름병을 방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게 토양 내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약재가 없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보자 하여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 이 반쪽시드름병의 기량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를 제작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농민분들의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2024년도에 농가 포장을해서 이제 실험을 해 봤는데요. 좀 좋게 나오면 이제 병이 발생은 하였지만 병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수확에는 문제가 없이 그래도 출하를 높은 곳은 90% 이상까지 출하가 가능하여서 성공적으로 그래도 좀 고랭지 배추에 사용을 할 수 있었다 했던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